자, 여러분, BMW 7 시리즈 영상을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목처럼 S클래스를 정조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 시리즈 때처럼 제네시스를 크게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노사장, 뭐 현대하고 왼수 졌냐? 왼수 졌죠. 인터넷 대응팀이 자꾸 저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경쟁 차량인 벤츠를 정조준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오면 그렇죠. BPL이죠. 네. 앞 광고, 뒷 광고, 옆 광고 대놓고 물건 팔기입니다. 어제 그제 엔쇼핑에서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이 도그독 방향제 요새 엄청나게 이게 인기 상품이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도 패키지 구성이나 할인 판매가 없더라고요. 노사장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카타민에 이어 그리고 벤티 샴푸에 이어 도그독 이벤트 구성해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얘랑 방향제 안에 들어가는 향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지랑 배송료 무료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힌 패키징을 해놨으니까 지금은 리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노보스몰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도그독을 검색해보세요.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간 메뉴에 떠 있을 겁니다. 요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총 4일간 하는 진행인데 이미 지금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구성이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일단 지금 노보스몰 스마트 스토어에 갔다 오십시오. 이 영상 어디 안 가니까 보고 와서서 7 시리즈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BMW 7 시리즈 730D입니다.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BMW 기암 대형차죠. 중형 세단 대형차. 그리고 6기통 디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직렬 6기통 디젤을 만들었다 지금 큰 낭패에 빠진 것 같은데 벤츠도 현재 직렬 6기통 디젤 3000cc를 만들고 있고요. BM은 옛날부터 있었던 엔진 7 시리즈 대형차 이렇게 타보면은 예전에 BM 디젤들이 출력이 좋고 반응성이 좋으면서 연비도 좋고 할 때는 디젤 특유의 딸딸이, 그래서 이제 BMW 탈 때 뒷다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딸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BM 차들은 디젤을 타면서 딸딸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죠. 자, 요 7 시리즈 엔진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제가 모트라인 때부터 지금까지 뭐 리뷰 한 6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수백 대의 리뷰를 하면서 이제 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하도 많은 엔진을 설명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엔진 설명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변화가 있었어요. 또 변화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엔진 서 있을 때 미세하게 이게 얘네가 주는 이 잔진동의 느낌이나 주행 중 올라오는 느낌들이 벤츠보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벤츠의 그 S클래스에 들어가는 6기통 디젤들 뭐 350 걔네들이 쓰는 디젤에 비해서는 얘가 살짝 잔진동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소음도 살짝 더 있는 것 같고요, 벤츠보다는. 근데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 근데 조용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반응성. 보통 디젤 엔진들의 반응성은 가솔린보다 거칠면서 두터운 토크를 쏟아내지만 뭔가 한 박자 느리고 RPM의 움직임도 더디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생각하면서 차를 타는 게 사실이니까. 엔진이 BMW가 원래 좀 이렇게 반응성이나 이 액티비티한 움직임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엔진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간 직렬 6기통 엔진이 또 진화를 했어요. 왜 진화를 했냐면 환경 규제를 맞춰야 되거든. 지금 환경 규제가 엄청 빡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엔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엔진 얘기가 나와서 엔진 룸을 보여드립니다. 엔진에서 그동안 제가 7 시리즈가 됐던 S클래스가 됐던 많이 이 6기통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전문성이 강한 노사장의 영상을 더 쉽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 영상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노사장의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걸 가게 되면 그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쭉 같이 성장해 가는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와 노사장의 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은 전문성 있게 그리고 기초적인 거를 생략하고 가는 부분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초보자분들은 과거 영상들을 좀 돌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직렬 6기통의 핵심은 뭐냐? 노사장이 지금 운전하면서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부드럽고 출력이 잘 나오고, 자, 디젤 엔진들이요, 출력을 잘 뽑는 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잘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배출가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것들 때문에 디젤 엔진의 출력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발목을 잡는 게 여기에 있는 이 EGR 쿨러, 여러분 보이시죠? EGR 쿨러, 도시락 박스 같이 생겨가지고 배기가스로 나가는, 저쪽으로 배기가스로 나가는 거를 일부를 상당 부분 이쪽으로 빼서 다시 실린더로 집어넣는 거죠. 흡기 쪽으로 여기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제 쿨링을 한 다음에 냉각수로 쿨링을 하고, 그 다음에 흡기 쪽을 통해서 다시 넣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것 때문에 BMW 엔진들이 막 불나고 문제도 많았잖아요. 근데 배기가스 재순환을 잘 활용하면 배출가스는 잡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배기가스를 이쪽에서 다시 돌려가지고 나가는 배기가스를 돌려서 다시 한번 태워서 완전 연소를 해서 오염물질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연소되고 나가는 배기가스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산소의 양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재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켜봤던들 시원하게 냉각되진 않잖아요. 다시 집어넣으면 출력을 올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죠. 왜냐? 산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연소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실린더 안에서 연소되는 폭파행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료하고. 근데 이 BMW 6기통에는 어떤 또 놀라운 기술, 벤츠나 BM의 엔진 기술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라이브에서 얘기하잖아요. 칠판에서 라이브 할 때 노사장이 저녁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거의 하는데, 칠판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벤츠와 BM의 엔진 기술은 현대자동차보다 한 20, 30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넘사벽이다. 비교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희한한 탱크 같은 거 있어요. 터보가 아니고, 터보는 이 배기 라인의 밑에 쪽에 터보가 있고요. 요 밑에. 얘는 이제 위쪽에 있는데 배기가스가 재순환돼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순환돼서 이쪽으로 EGR로 오는 건데, 이게 지금 배기가스 재순환으로 오는 관이거든요. 얘는 지금 뭐냐면은 흡기에서 밑에 쪽으로 터빈으로 가는 흡기관이 있고요. 위쪽으로 관이 하나 또 빠져요. 요게 일로 가가지고 배기가스 재순환으로 가는, 여기 다시 역으로 오는 요 라인들 보이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게 산소 호흡기라 그러나요? 사람 이렇게 다치고 그랬을 때 숨쉬기 편하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에 부족한 산소를 별도로 또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 차가 아마 날개를 달고 하면 달나라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술이면 달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도 잡으면서 높은 출력과 리스폰스, 디젤 엔진의 가장 약점인 반응성의 저하를 잡아주는 거죠. 많은 산소를 때려 넣어주고, 여기 보시면 최근 현대자동차의 가장 문제가 됐던 건 ECU죠. 엘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이 ECU가 뭔가 제대로 전기 장치를 제어를 못해서 생기는 전자기적 오류가 있는데, ECU가 딱 보기에도 제일 안전한 곳에, 그리고 굵은 이 배선들로, 물론 이런 거가 뭐 좋다라고 눈으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딱 봤을 때 노사장이 차 리뷰를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 건 눈으로 보고 모른다 그래도 제가 지금 수백 대 리뷰를 했는데, 그래도 감으로 때려 맞출 수는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뭔가 육감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전자 제어 ECU 컨트롤을 받는 이 흡기 쪽에
꽂아져 있는 인젝터들에 관련된 이슈의 전장류들, 그다음 흡기 쪽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엔진은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진동이 있는 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에 대비해서 리스폰스 반응성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엔진의 RPM 전 영역대에서 디젤의 일부 구간 한 4, 5천에서 조루가 되는 뭔가 힘이 처지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스프린트하고 그냥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요거 한 번만 할게요. 10풀 아주 그냥 더럽게 좋은 엔진이에요. 아주 그냥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좋은 엔진이라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차도 이런 엔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BMW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요런, 그동안은 제가 엔진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팩트만 하고 가는 요런 신기술들이 더해졌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설명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걸 빼고 새로이 추가된 것만 딱 했는데, 이 BMW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들은 디젤 플러스 스프린트가 더해진 거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 이번에 환경 규제까지 잡아서 디젤들은 이제 시동 걸어놓고 뒤에 서 있으면 좀 눈이 맵거나 코가 맥히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아예 없고요. 엔진 설명 보셨듯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인공호흡을 해서 산소를 불어 넣어줄 생각까지.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형차를 만드는 회사는 대형차를 만듦에 있어서 대형차 이꼬르 고급차 아닙니까? 고급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말로만 프리미엄을 외치면서 출시되자마자 엔진 문제, 미션 문제, 전자계통 문제, 가죽 냄새 문제부터 해서 시동 꺼지고 카본대 끼고 엔진 부들부들 떨고 오일 처먹고, 대형차, 대형 세단, 고급 세단 가면 제일 먼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는 번외 얘기로 두잖아요. 으뜸이 벤츠잖아요, 벤츠. 그 다음에 뭐 7 시리즈, 아우디, A8, 뭐 마세라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럼 대형차를 살 때 물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제조사의 목표 지향점도 다를 텐데, 대형차를 살 때 그러면 뭐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대형차를 사는지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저스티스, 여기서 저스티스는 그 저스티스, 좀 뭐 기준에 대해서 살짝쿵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준비한 거죠. 노 사장이 요새 가장 잘 나가는 대한민국 칠판 강의, 사실 뭐 강의라고 하기에는 쑥스럽습니다. 제가 뭐 빡졸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잘난 척을 할 짬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자동차 구력이 좀 됐잖아요. 짬밥이, 여러분 군대 나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짬밥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 사장이 이 짬밥으로 보는 대형차에 대한 기준, 대형차는 뭐를 생각하고 사야 하나. 그래서 노 사장이 최근에 이제 칠판에서 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노 사장의 라이브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된다는 노 사장의 라이브, 매일 저녁 9시 그 전후로 하고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칠판 라이브에서 노 사장이 보는 대형차에 근데 뭐 코너를, 야, 아니 무슨 대형차가 코너를 110으로 하는 거 반칙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이거 120으로 코너로 돌면 일단 칠판으로 고. 대형 세단, 운전자 중심의 대형 세단이 있고 뒷좌석 중심, 쇼퍼 드리븐이냐 오너 드리븐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대형 세단은 일단 정숙해야 되죠. 대형 세단이 경망스럽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고속주행 능력이 탁월해야 돼. 왜? 큰 배기량과 큰 차체를 갖고 있는 차가 시내에서 살살 다니지는 않겠죠. 셰시하고 프레임의 완성도, 구성과 소재 공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엔진 완전히 중요하죠. 심장인데 파워트레인,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미션, 그 다음에 동력 계통이 어떻게 돼 있나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 밸류, 야, 이거 뺄 수 없죠. 대형 세단을 타는데 브랜드 밸류, 중국 차 못하지 않습니까? 브랜드 밸류 아주 중요해요. 실내 소재의 고급성,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실내 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진 승차감, 댐퍼하고 스프링의 세팅 아주 중요하겠죠. 하차감, 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승차감, 내가 정말 타고 다닐 때 느낌은 어떠느냐. 사고 났을 때 안전성, 돈이 많은데
사고 나갖고 차 우그러져갖고 가벼운 사고에도 상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크루징 능력, 장거리로 또 기사를 동반하거나 내가 운전해서 귀한 사람들을 태우고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까지 뭐 거제도까지 갔을 때 고속 크루징 능력 돼야 되겠죠. 사생활이 잘 보호가 돼야 되겠죠. 뭐 잠금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뭐 칠판이 뭐 좀 이렇게 본편 리뷰에서 칠판이 섞은 적은 처음인데 어떻습니까? 대형차를 고르는 기준 뭐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고르는데 그런 기준에 적합한 요소들이 사실 제일 많은 건 벤츠 S클래스죠. 그래서 벤츠 S클래스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를 살 때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보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벤츠 S클래스가 많이 팔리는 거고, BM은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다른데, 하지만 이번 7 시리즈는 그동안의 BMW의 행보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BMW 7 시리즈가 고급성과 스포츠성을 같이 갖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판매가 되니까 아예 이제 고급진 드라이빙을 좀 버리고 원래 BMW의 아이덴티티, BMW는 3 시리즈를 잘 만들죠. 3 시리즈에 쏟아부은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차에 전파를 하는데, 요 차를 지금 타고 있으면 좀 커진 3 시리즈 같은 느낌이 나요. 차가 되게 큰데 달릴 때 차는 큰데 차의 움직임이 거의 뭐 스포츠카예요. 이거는 세단이 아니에요. 달리면은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속도가 180입니다. 180. 브레이크 뒤지고요. 이거 숨 넘어가게 생겼네요. 차가 지금 이거 로켓이야 뭐야 이거. 차가 이거 거침이 없어. 터널에서 이렇게 세게 달리면 안 돼. 일단 속도 좀 줄이고. 무슨 터널에서 km를 달리나 그래. 미쳤어. 차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요. 달리는데 내가 달리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왜 달리는데 달리는 느낌이 안 나는 거지? 2톤이 얘는 2톤이 살짝 넘어요. 근데 무게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장이 길고 전폭이 넓고 차가 큰 대형차예요. 옵션이 많이 들어갔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차가 그냥 3 시리즈가 좀 크다는 느낌밖에 못 받아요. 이게 치고 나가면 왜 롤제어가 이 속도에서 어떻게 롤제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는 반칙 아니냐고. 브레이크 봐라. 이건 저번 주에 5 시리즈가 칭찬이 나갔는데 도대체 BMW는 그 스포츠카만 만들지 세단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포츠카지 이게 세단이냐고. 더군다나 이게 대형 세단인데, 대형 세단이 이렇게 가면 단언컨대 지금 리뷰의 핵심은 뭐냐. 자,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소셜 포지션이 좀 높아. 주위에서 보는 눈이 있어. 하는 일이 좀 약간 고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책이야. 그래서 내가 스포츠카 페라리나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 날탱이 느낌을 받아. 세단을 타야 돼. 하지만 나는 운전을 좋아해. 나는 차를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해. 기사 두고 다니기 답답해. 그 대형차는 타야 돼. 그런 사람들이 타면 돼요. 이거 타면요, 얘가 지금 7 시리즈 엔진 중에 제일 핫발인 거 아시죠? 730D. 740D도 아니고 그냥 730D예요. 730D. 제일 싼 엔진이고 제일 싼 등급이거든요. 1억 3천 얼마인가 4천인가 그러는데 차주분이 뭐 재구매 DC 받고 뭐 해갖고 1억 1천이 안 되게 주고 샀대나 1억 얼마 주고 샀대요. 제네시스 G90 옵션 다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력 차이는 거의 한 3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차가 제네시스 G90이 뭐 8기통 엔진 들어가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행성에서 그냥 볼따고 자꾸 싸다고를 막 근데 대형차가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예전에 7 시리즈의 느낌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느낌은 제가 하체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대형차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리고 디젤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엔진이 가솔린 엔진처럼 이렇게 엔진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핸들이
실내에는 고급지진 않아요. 그냥 5 시리즈가 좀 커진 거, 3 시리즈가 커진 건데 저는 이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줘요. 여기에 특히나 이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좋고 핸들도 좋은데 요새 나오는 벤츠 아우디는 핸들이 정말 이쁘게 나오잖아요. BMW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기판이죠. 계기판이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가 똑같은 걸 쓰는데 너무 판독성이 안 좋죠. 이 쏘는 차들은 계기판의 판독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물론 HUD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딱 선명하게 뜨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계기판만 멋지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디지털로 잘 바꿔갖고 살리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의자 좋고 시트 포지션 낮아서 좋고 시야 좋고 야 이거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달리면서 시종일관 이 차를 아까 제가 180에서도 막 칼치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약간 굽이치는 곳에서 급브레이크를 때리고 순발력에다가 받쳐지는 느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타이어는 방금 끼익 소리가 나는데도 정확하게 롤 제어를 하면서 이 좌우로 흔들림을 제어해주는 이런 능력들은 강인한 셰시에서 그 근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셰시가 강하지 못하면, 프레임이 강하지 못하면, 그리고 프레임이 강하면서 적재적소에 가벼움이 있어야 돼요. 강하면서 무거우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중심을 낮춰주면서 앞뒤의 무게 편심 중량을 잘, 무게 디스트리뷰션, 그 뭐라 그래, 무게 비중이라 그러죠. 앞뒤의 무게 비중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럼 일단 셰시를 한번 또 가서 훑어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자, 강인한 느낌이 드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포인트만 찝어드릴게요. 이 차가 운전하면서 지금 강인한 느낌이 드는 건 차체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강인한 느낌이 드는 주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알루미늄을 쓰는데 이 차는 강인함을 주기 위해서 메인 골격이 되는 이 프레임을 전부 다 스틸을 씁니다. 다 스틸이에요. 대신에 승차감에 관련된 어떤 그 가짜 리뷰어나 가짜 공학도들은 뭐 현가 질량을 위해서만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 그러는데 여기가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왜? 댐퍼나 스프링을 통해서 상단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진동 감쇄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가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고 여기를 굴곡을 줘서 강인함을 줬고 요 스트럿바하고 요 스트럿바 그다음에 여기 스텐 같은 재질로 이렇게 묶어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여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굵은 스트럿바와 이 굵은 봉 그다음에 넓게 평평하게 각지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합금임에도 굴곡을 줘서 강인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상부 쪽에서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주행 중 지금 노사장이 말하는 가장 강인한 느낌은 어디냐면 메인 서브 프레임이 일자로 쭉 끝까지 뻗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쭉 뻗어 있죠. 여러분 보시죠. 쭉 이렇게 여기까지 쭉 끝까지 뻗어 있는데 서브 프레임도 여기서부터 쭉 해서 똑같이 메인 프레임하고 같이 쭉 이렇게 요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강인함을 주죠. 그리고 강하면서도 승차감이 좋아야 되니까 승차감에 관련된 이 댐퍼와 스프링이 꽂히는 여기는 알루미늄 색깔이 달라요. 약간 진한 그레이색이죠. 여기는 알루미늄이고 그레이색이야. 여기는 다 스틸입니다. 스틸. 그리고 여기도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강인함을 요구하는 곳에 스틸을 넣고 운전 느낌에 관련된 승차감과 고급진 그런 데는 다 알루미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요 두 개가 아마 앞쪽에 가장 강인함을 주는 거고 앞쪽에 서브 프레임을 이렇게 일자로 강하게 뻗은 차들은 흔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굴곡을 주거나 약간 기형학적으로 생기는데 얘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강하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전 중에 강함이 느껴지고 뒤쪽도 강함이 느껴진다고 지금 말하죠. 보고 가시죠.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강함을 요구하는 차대 전체는 다 스틸이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스틸이었으면 BMW도 대차게 까이는 겁니다. 근데 승차감에 여기도 봐서 어두운 그레이 색이야. 밝은 그레이 색이야. 딱 돼 있잖아요. 어두운 그레이색은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과 이 안에 들어있는 가변 댐퍼가 꽂히는 여기는 다 알루미늄을 쓰고 그 외에 강성이 필요한 것은 다 스틸을 쓴 거죠. 그리고 서브 프레임의 이 하드 포인트의 지지대를 보세요. 이게 일반 차의 지지대입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자주포의 포열에 써도 될 만한 굵기를 이렇게 했고 보강대까지 넣어놨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운전 중에
차체 요동이나 이런 거는 아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본 김에 그냥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냥 본 김에 뽑는다고 마저 하체 한번 훑고 가보실까요? 어떻게 운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체를 보는 게 낫겠죠? 하체 마저 훑고 보고 가시죠. 자, 하체 강인함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BMW 7 시리즈가 하체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서브 프레임의 구성이 장난 없이 거의 뭐 벤틀리나 S클래스 부럽지 않게 정말 잘 돼 있죠. 알루미늄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프레임에 가장 큰 엔진 진동이 올 수 있는 그 엔진 마운트를 가장 충격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알루미늄이 많은 이곳에 이렇게 액티브 마운트를 통해서 압축 에어 공기를 넣어서 엔진을 떠받들고 있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여기를 세게 조절을 하면 엔진을 꽉 잡는 거고, 스포츠성이 필요할 때는 엔진을 꽉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낮은 RPM에서는 좀 유들유들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동은 있어요. BMW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낮은 진동까지는 잡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엔진 마운트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고급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엔진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급 차들은 엔진의 바닥 부분이 요거보다는 좀 두껍죠. 전체적으로 오일팬이 요거보다 두껍고 좀 더 높은데 엔진이 굉장히 낮게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장 무거운 엔진을 낮게 가운데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굉장히 이점을 주겠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앞쪽에 구동이 가는 거를 노 사장이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주행을 할 때 앞에 걸려 있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에 관련된 느낌을 되게 디테일하게 전달할 텐데, 여기 미션의 뒷부분에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타고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알루미늄으로 잘 구성된 여기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운전석 쪽으로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나가는데, 좌우의 길이를 똑같이 해놔야만 토크 스티어라든가 운전 중에 불쾌감이 없으니까 이쪽에 어떤 브라켓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엔진의 하부를 관통시켜서 나가게 하는데, 엔진 하부를 관통시켜서 나가게 하우징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뭐 별도의 브라켓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샤프트가 이렇게 꺾여서 가든 뭐하든 브라켓이 설치되면 밸런스를 잡는다 하더라도 불리한 건 사실인데, 얘는 아예 브라켓이 없이 뒷바퀴가 좌우에 똑같이 나가는 것처럼 이 전체가 디퍼렌셜 케이스의 형상처럼 만들어 놓고, 이 전체를 그리고 나서 조수석 바퀴 쪽과 운전석 바퀴 쪽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뽑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밸런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ZF-E 미션은 그냥 생략. 이미 5 시리즈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션 오일 쿨러랑 엔진 오일 쿨러 굉장히 큼지막하게 달려 있죠. 이렇게 쿨링을 잘 해줘야만 미션이 또 최고의 성능을 내거든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돼 있고요. 서스펜션은 이따 노 사장이 아마 달리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 막혔는데, 요게 보면 엄청나게 큰 환원 촉매 장치가 있어요. 이 촉매 장치 앞쪽에 아까 처음에 하체 엔진 쪽에 봤을 때 배기가스 재순환이라든가 그쪽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들이 요 앞단에 달려 있는데, 와, 엄청 큽니다. 그냥 우리 등에다 매는 쇳가방만하게 생겼어요. 저런 걸 달아놨고 여기서 이제 요소수를 뿌리죠. 근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요, 보통 가솔린 차들 터보들은 터보의 어떤 활동 범위를 굉장히 잘 잡아주기 위해서, 벤츠나 BM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는 주로 배기관의 어떤 형상을 조절해서 배합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BMW는 무조건 엔드머플러 끝쪽에다 플랩을 달아가지고 플랩을 열고 닫으면서 배기가스의 압력 조절을 했는데, 사실 디젤 차들은 거의 그게 없거든요. 가솔린은 대부분 있고. 근데 이 차는 여기에 보시면 전동으로 중간에서 배기가스의 플랩을 조절할 수 있는 걸 전동으로 이렇게 여기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쪽에서 나가는 배기가스 전체를
직렬 6기통이니까 한쪽으로 쭉 모여서 올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쪽에 6개 배기 라인이 있으니까 배기 라인 6개에서 환원 촉매를 거쳐서 SCR을 거쳐서 요소수를 여기서 분사를 하고 쭉 가서 중간 촉매를 중간 소음기를 거쳐서 쭉 나갈 때 여기서 배합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엔진룸을 얘기할 때 이 차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폰스, 반응성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터보가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프로펠러가 돌기 때문에 낮은 RPM과 높은 RPM 모두를 다 터보가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높은 RPM에서 터보가 힘차게 돌려면 낮은 RPM에서는 어느 정도 허당을 치거나 배합이 모자라서 터보레그가 생기기 마련인데, 저렇게 배기가스 플랩을 달아가지고 배기가스를 압력을 차게 아니면 뻥 뚫어주게 해주면은 터빈의 어떤 임팔라의 회전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A 엔진 빌에 가깝게, 물론 NA 엔진처럼은 안 되지만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RPM의 회전 구간에서 엔진을 힘차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기술이고 제조사가 성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달아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아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BMW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입차들 중에 고급차들은 다 저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BMW를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지 BMW만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고급차, 프리미엄, 럭셔리, 대형 세단이라면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 거고, 단열 소재 뭐 끝장 없지 않습니까? 배기 라인의 소재 끝장 없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게끔 굉장히 소재에 대한 투자가 되게 두껍게 잘 돼 있고요. 마감해 놓은 거 보세요. 그냥 뭐 거의 미라 그냥 이대로 그냥 어디 이집트 그냥 어디다 묻어도 될 정도로 미라 똘똘 말듯이 사정없이 똘똘 말았어요. 그냥 사정없이 어디 빈틈없이 다 똘똘 말아놨고, 단열 소재,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런데 단열 소재에 또 흡음 소재 D지고요. 이쪽 잘 돼 있고,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우리 이승우 팀장이 띄워놨는데, 이 서브 프레임을 또 막아주는 알루미늄인데 이것도 보통 소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튼튼한 건데 이 두 개의 함석이라고 해야 되나,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 밑에 또 붙어가지고 강성, 서브 프레임의 강성을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거고요. 이 중간에도 보시면 엄청난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으로 다 가도 모자랄 만큼 큰 이 엄청난 중간 뼈대 보강재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루미늄 합금을 써줘야 뒤틀림에 있어서 유연성도 주면서 강인한 거고, 짧게 여기다 스틸로만 잡으면 강인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약간 승차감에서 불리함이 오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큰 걸 쓰는 건 보통 벤틀리, 파나메라, S클래스, 7시리즈 이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것도 대형 세단, 고급차, 프리미엄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엄청난 굵기, 누가 보면 1000마력 튜닝한 가솔린 터보차들 같은데 엄청난 굵기에 배기 라인이 가 있고 진동 댐퍼들이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배기 압력이 꽤 센가 봐요. 진동 댐퍼를 저 안에도 달아놨더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도 지금 배기 진동 댐퍼가 달려 있는데 여기도 진동 댐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출력이 아무래도 직렬 6기통 디젤 3000cc다 보니까 토크가 셀 거 아닙니까?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가 무지하게 커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차들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가 있는데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이 브라켓들도 장난 없습니다. 장난 없이 달아놨고, 리어 서브 프레임 굉장히 큰 거에, 이게 뭐 출력이 누가 보면 뭐 한 700마력짜리 차인 줄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디퍼렌셜 알루미늄 케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배터리 들어가 있죠. 배터리에서 무게중심을 앞뒤를 고루 분배하려는 거고, 이렇게 해놔야, 이렇게 해놓고 1억 이상 받아야, 그러면은 이제 욕먹을 일이 없는 거죠. 현대가 욕먹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할인받고 뭐하고 사면 1억 1, 2천이거든요. 제네시스 G90 옵션 좀 넣은 거랑 같은데 완전히 그냥 딴판이잖아요.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으면 어딜 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중에 노사장 BMW 그런 거 없다니까? 선입감 편입감 일부러 봐주고 없어. 여러분들이 와서 이 하체를 보고 깔 거 있으면 까보세요.
이게 할인받으면 1억 1, 2천이면 사요. 일반 사람들이 다. 1억 1, 2천짜리 하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뭐 할 거냐고. 까고 싶어도 깔 수가 없어요. 주행 중에 내가 어떻게 트집은 잡겠지만 그 억지로는 안 잡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겠지만 하체의 구성을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다. 다시 주행으로 가겠습니다. 하체를 보니까 여러분 차가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대형차를 만들면서 이런 어떤 설계공학, 적재적소에 필요한 승차감을 위한 소재공학까지, 소재공학과 설계공학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죠. 정말로 BMW가 커피 한잔하고 얘기할게요. 벤츠 S를 잡기 위해서 승차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뒤에 서스펜션을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전 모델, 예전 모델들은 7 시리즈도 벤츠나 벤틀리처럼 대퇴부처럼 생긴 알루미늄 합금의 큰 WC 본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이 7 시리즈가 목표 지향점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스포츠. 우리는 대형차지만 운전의 재미. 우리는 기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대형차를 꼭 기사를 두고 타야 되는 그런 선입견을 깨고 우리는 대형차를 오너 중심, 오너 드리븐으로 가겠다. 셔퍼 드리븐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차는 타는 순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벨트가 이 프리텐셔너가 내가 좀 쌌더니 이게 해제를 안 해주네. 큰일 났네.